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남편 있으신가요? 결혼 전에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라고 속삭이더니 결혼 후에는 백수가 되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남편. 아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배탈이면 화장실 다녀와. 병원비 낭비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매일 비싼 음식 시켜 먹는 남편. 그리고 아내 몰래 2,500만 원 빚을 만들어 놓고는 잠깐의 실수였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까지요. 설마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빙산의 일각이었거든요. 이 인간이 고등학생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쓰레기 남편을 완전히 박살낸 저의 통쾌한 복수극이에요.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혼 전 기철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을 만날 때마다 꽃을 사들고 와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죠. 회사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직원이었고 혜진의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며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혜진은 그런 기철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친구들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라고 걱정해도 이런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며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기철도 혜진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신혼여행 계획까지 세심하게 짜주며 완벽한 신랑감의 모습을 보여줬죠. 결혼식 당일 기철은 혜진의 손을 잡고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정말 좋은 커플이라며 부러워했고 혜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좋은 사위를 만났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기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야. 잠깐 쉬면서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해라며 갑자기 퇴사를 선언한 거예요. 혜진은 깜짝 놀랐지만 신혼 초라 피곤하겠구나라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철은 구직 활동은커녕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잡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게임을 하며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죠. 혜진이 언제쯤 취업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면 기철은 짜증을 내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좋은 자리가 없어. 조급하게 굴지 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했던 혜진이지만 점점 기철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기철이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걸 혜진 혼자 해야 했어요. 당신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왜 집안일도 안 도와줘? 라고 따졌더니 남자가 그런 걸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라며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혜진은 첫째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생활비는 혜진의 월급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철은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며 잠시 의욕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혜진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동안에도 기철은 여전히 게임과 낮잠만 반복했습니다. 혜진이 아이용품도 사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한데 정말 취업할 생각 없어? 라고 다그치자 기철은 잔소리 좀 그만해.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안 좋다면서 왜 자꾸 그래? 라며 오히려 혜진을 탓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3년 후에는 둘째까지 생겼어요. 신생아 돌봄, 직장 일, 집안일까지 모든 걸 혜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기철은 내일 중요한 게임 대회가 있어서 잠을 못 자면 안 되라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죠. 혜진은 매일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회사에 나가 일해야 했어요. 이런 생활이 6년 동안 계속되면서 혜진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참고 또 참았어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사실 기철은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집에는 그저 밥 먹고 잠자는 골칫덩이 하나가 더 생긴 셈이었죠. 6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혜진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고 회사에 가서 8시간을 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아이들 돌봄 그리고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혜진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특히 요즘 들어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목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좀 쉬면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갑자기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아!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아이들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게임에 집중하느라 혜진의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여보, 여보. 혜진이 간신히 소리를 냈지만 기철은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아픈 몸을 이끌고 기철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뭐야, 왜 게임 중에 방해해? 기철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파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이, 그냥 체한 거 아니야? 소화제나 먹어. 지금 레이드 중이라서 바빠.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철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이렇게 아파하는데도 게임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혜진이 간신히 말했지만 기철은 여전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택시비도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에서도 몇 번이나 배가 아파서 쪼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첫째가 엄마 괜찮아?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혜진은 괜찮다, 우리 딸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는 위경련이었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시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어요. 검사비와 약값으로 1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기철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병원 다녀왔어 라고 말하자 기철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뭐래? 라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위경련이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제야 기철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짜증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배탈 아니야? 약 먹고 자면 되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왔어? 요즘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병원비까지 낭비하고. 혜진은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게 낭비라고요? 낭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게 낭비라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기철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매번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좀 참지 그래. 그날 밤 혜진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6년 전 결혼할 때 상상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아프면 남편이 걱정해주고 함께 병원에 가서 괜찮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픈 것도 혼자, 병원 가는 것도 혼자, 심지어 아픈 것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위경련 진단을 받은 다음 날 혜진은 의사의 말대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서 제대로 먹기가 힘들었어요. 약을 먹어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배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쯤 혜진은 소파에 기대어 겨우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언제 나아져?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고 혜진은 곧 나아질 거야 라며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철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치킨집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한 마리 주문할게요. 기철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서 기철을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야? 치킨 시켜 먹으려고. 배고파 죽겠어.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병원비 때문에 낭비라고 타박을 들었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치킨을 시켜 먹겠다는 거예요? 어제 내 병원비는 낭비라고 해놓고 치킨은 괜찮다는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기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치킨 한 마리가 얼마나 한다고. 병원비랑 비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기철은 당당했어요.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인데 혜진의 병원비 10만 원과 비교하면 적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기철은 신이 나서 포장을 뜯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 맛이야. 하며 호탕하게 웃으면서 치킨을 뜯기 시작했어요. 양념치킨의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더욱 쓰라려왔어요. 자신은 아파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남편이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다니. 더 화가 난 건 아이들한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빠, 나도 치킨 먹고 싶어. 첫째가 말하자 기철은 어른이 먹는 거야. 너네는 라면 끓여 먹으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왜 안 줘? 치킨 시킨 거면 같이 먹어야지. 하지만 기철은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누구한테 줄지 말지는 내 맘이지라며 계속 혼자 먹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치킨 냄새만 맡으며 군침을 삼켰어요. 혜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주려고 했지만 기철이 왜 일어나? 아프다며 왜 돌아다녀?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이들 밥이라도 해주든가. 기철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난 지금 밥 먹고 있잖아. 치킨도 밥이야. 그리고는 다시 치킨 다리를 집어들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며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혼자만의 치킨 파티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혜진은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병원비를 두고 낭비라고 했던 남편이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치킨을 혼자 먹고 있어요. 아픈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배고픈 아이들도 외면한 채 말이죠. 내 병원비는 아깝고 치킨은 오케이라는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기철은 여전히 치킨을 뜯으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치킨 정도야 언제든 먹을 수 있잖아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우리도 언제 치킨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치킨조차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이 집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단단했던 것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혜진의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갔지만
혜진에게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위경련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혜진이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혜진은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고 우편물을 받았어요. 우편물을 보니 기철 앞으로 온 것이었는데 발신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대부업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혜진은 처음에는 광고 우편물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대부업체 광고가 많이 오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마음에 우편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편 봉투를 보니 최종 독촉장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독촉장이라고? 뭔 독촉장이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혜진은 용기를 내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철이 사채업체에서 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1년 전에 빌려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현재 총 빚이 1,000만 원을 넘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계속 읽어보니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 혜진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혜진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나는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혜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작년에 기철이 은행 서류 좀 도와달라며 도장과 서명을 부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적금 만드는 거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사채 보증서였던 거예요. 혜진은 급하게 다른 우편물들도 뒤져봤습니다. 평소에 기철이 내 우편물은 내가 직접 받겠다며 먼저 챙겨갔는데 오늘은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서 혜진이 받게 된 거였어요. 서랍을 뒤지니 숨겨둔 다른 독촉장들이 더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두 번째는 불법 도박 사이트 빚으로 200만 원. 세 번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600만 원. 모든 서류에 혜진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어요. 총 빚이 2,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인간 날 이용해서 빚까지 메꿨던 거야. 혜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철이 6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도 여유롭게 게임하고 치킨 주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도박과 투자 빚이었습니다. 기철이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 투자 기회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혜진은 독촉장들을 들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500만 원의 빚을 진 셈이었어요. 연대보증인이니까 기철이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아야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사채업체 독촉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협박성 문구였어요. 일주일 내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 및 신용불량 등록, 그리고 필요시 직장 및 가족들에게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혜진의 직장과 가족들한테까지 연락하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기철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왔어라고 인사하며 슬리퍼를 신으려는데 혜진이 독촉장들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기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기철은 당황해서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이 순간 폭발할 것 같았어요.
독촉장 사건으로 기철과 격렬하게 다투고 난 후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잠깐의 실수였어. 곧 다 해결할게라며 변명했지만 혜진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2,500만 원의 빚을 혜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실수라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기철은 더욱 게임에만 몰두했고 치킨 주문도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트레스를 치킨으로 푸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지금 상황에 치킨까지 시켜 먹을 형편이야? 라고 따져도 내 스트레스도 풀어야지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기철이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걸 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게임할 때에 집중된 얼굴이 아니라 뭔가 설레는 듯한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뭐 보고 있어? 혜진이 물어보자 기철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서 화면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유튜브. 하지만 혜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결혼 6년 만에 처음 보는 기철의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기철이 치킨 포장해 오겠다며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배달시켜 먹었는데 왜 갑자기 포장해 온다는 걸까요? 혜진은 수상해서 기철이 두고 간 휴대폰을 슬쩍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혜진의 예상이 맞았어요. 기철이 자주 주문하는 치킨집 알바생과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 이름은 지은이었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혜진은 현기증이 났어요. 오빠, 오늘도 치킨 포장하러 올 거죠? 당연하지. 우리 예쁜 지은이가 있는데 안 갈 수 있어? 히히, 오빠 말 정말 잘해요. 어제처럼 같이 있을래요? 그럼. 오늘은 더 맛있는 걸 사줄게. 대화를 더 올려보니 기철과 지은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은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며 대학교 진학 고민을 털어놓으면 기철이 오빠가 다 도와줄게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치킨집 앞에서 치킨 봉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근처 카페에서 달달하게 쳐다보며 앉아있는 사진, 심지어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기철이 집에 게임 대회가 있다며 외출했던 날들이 모두 지은이와 만나던 날이었던 거예요. 혜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 기철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활짝 웃고 있고 눈빛도 살아있고 마치 20살 청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지은이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사진도 있었고 수능 끝나면 오빠랑 여행 가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화는 최근 것이었어요. 아내가 요새 예민해서 힘들어. 병원비 때문에 잔소리하고. 오빠 힘들겠어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역시 지은이가 최고야. 너 같은 애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저도 오빠 같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치킨도 많이 사주시고. 혜진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철이 왜 그렇게 자주 치킨을 시켰는지, 왜 갑자기 포장해 온다고 했는지, 왜 치킨집만 고집했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치킨은 단순한 배달 음식이 아니라 불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기철이 혜진의 병원비는 낭비라고 하면서 고등학생과의 데이트 비용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카페비, 놀이공원비, 선물비까지 모든 게 혜진이 벌어온 돈으로 지불된 거였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어놨어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원래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거실에 앉아 기철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기철이 치킨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지은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였을 거예요. 치킨 사왔어. 오늘 건 정말 맛있을 거야. 하지만 혜진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어요. 맛있겠네. 지은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기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뭔 소리야? 지은이가 누구야? 하지만 혜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치킨집 알바하는 고등학생. 너랑 놀이공원도 가고 카페에서 데이트도 하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뭔 헛소리야. 나는 치킨만 사러 간 거야. 그 애는 그냥 직원이고. 하지만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자 기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직원이라고 할 거야? 혜진은 기철과 지은이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기철이 지은이의 어깨에 팔을 둘러싸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이것도, 치킨집에서 볼뽀뽀하는 이것도. 기철은 이제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과나 후회 대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지은이랑 만나고 있어. 그게 뭐 어때서? 혜진은 기철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뭐가 어떻다고? 너 결혼한 남자야. 그리고 상대는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기철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이게 무슨 결혼이야? 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아프다고 징징대고 재미도 없고. 기철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은이는 달라. 나를 진짜 남자로 봐줘. 내 말 하나하나에 웃어주고 내가 치킨 사주면 정말 기뻐해. 너처럼 병원비 아깝다고 타박하지도 않고.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야. 너보다 20살이나 어린 아이라고. 혜진이 소리쳤지만 기철은 나이가 뭐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라며 더욱 뻔뻔하게 굴었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맞아. 넌 늙고 아픈 아줌마잖아. 난 젊은 애가 좋아. 기철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나와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큰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작은아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기철은 아이들이 듣고 있는데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창피한 건 너야.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고 돈 없다고 짜증내고 그런 여자랑 사는 내가 더 창피해. 혜진은 그 순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돈까지 벌어오면서 이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창피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니. 더구나 사채까지 빌려서 도박하고 고등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한테 말이에요.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고 이웃집에서도 무슨 일이야? 하며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조금 얘기하는 거야라며 달랬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기철은 답답하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지은이한테 갔을 거예요. 혜진은 지난 6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철은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결혼 전 보여준 다정함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혜진을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결혼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혜진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혜진이 하게 하고 집안일도 혜진이 하게 하고 심지어 빚까지 혜진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생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젊은 애가 좋다며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기철을 보며 혜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을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무엇보다 기철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진은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철의 휴대폰에서 지은이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고 사체 독촉장들을 복사해두고 치킨 주문 내역까지 정리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철이 지은이와 데이트하는 데 쓴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카페비, 영화비, 선물비, 그리고 매일같이 시켜 먹은 치킨값까지 모두 혜진이 번 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기철이 지은이한테 곧 이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한 카톡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혜진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위자료도 안 주고 깔끔하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마침 이번 주말이 시댁 제사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기철의 진짜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혜진은 평소처럼 제사 준비를 했고 기철도 별일 없다는 듯이 친척들 앞에서 괜히 창피 주지 말라며 당부했습니다. 제사 당일 시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누이, 처남, 조카들까지 10여 명이 모였어요. 기철은 평소와 달리 친척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혜진이가 고생 많이 해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요라며 거짓말을 늘어놓기까지 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혜진아 요새 좀 여위었네. 기철이가 잘해주지? 라고 물어보자 기철은 제가 아내 챙기느라 바빠 죽겠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친척들도 역시 우리 기철이는 좋은 남편이야 라며 칭찬했어요. 혜진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시죠. 혜진이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자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혜진아, 뭐 하는 거야? 당황한 목소리로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혜진은 치킨 영수증 더미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한 달치 영수증만 해도 20장이 넘었습니다. 기철 씨가 한 달에 치킨만 50만 원어치를 시켜 먹으세요. 저와 아이들은 라면으로 때우면서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려던 찰나 혜진이 두 번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사체 독촉장들이에요. 기철 씨가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계해서 2,500만 원의 빚을 만들어 놨어요. 도박과 불법 투자 때문에 말이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500만 원? 도박이라고? 기철은 그게 아니야, 잠깐 어려워서. 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혜진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타예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꺼낸 건 기철과 지은이의 사진들이었어요.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 치킨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기철 씨가 고등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치킨을 핑계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고 시어머니는 세상에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시누이는 오빠가 정말 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설명을 하려던 기철을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고등학생과 그런 짓을?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다는 듯이 말했어요. 혜진이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당신은 뭘 한 거야? 빚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친척들은 모두 기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에 나가겠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기철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혜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기회요? 6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남편도 아빠도 인간도 아니야.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기철아,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혜진아, 미안해.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철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기철이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 퍼졌고 시댁 어른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기철이 아무리 빌어도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어요. 혜진은 그날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준비를 하겠어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시아버지도 그래.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 아가야. 라며 혜진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진실이 공개된 후 혜진은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기철의 도박과 사채,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특히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철은 그 사이에 더욱 추락하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문제가 됐거든요. 지은이 아버지가 기철을 찾아와서 40대 기혼남이 고등학생을 꼬신 거냐? 며 크게 소리쳤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채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독촉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철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연대보증인인 혜진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사기에 의한 보증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기철이 혜진을 속여서 보증을 서게 한 건 명백한 사기였거든요. 기철의 옛 직장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도 모두 소문을 알게 됐어요. 기철이가 아내 몰래 도박하고 고등학생과 바람났다더라는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기철은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기철은 마지막까지 혜진아,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렸지만 혜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어요. 당신과는 다시 시작할 것도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조정이 결렬되고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기철의 도박, 사채, 불륜, 가정방임 등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혜진의 손을 들어줬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혜진이 가져갔고 위자료로 500만 원, 그리고 기철이 혜진 명의로 만든 모든 빚에 대한 면책까지 받아냈습니다. 더 통쾌한 건 기철의 몰락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지은이 부모님이 정식으로 고발을 해서 기철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체들도 기철만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갚을 능력이 없는 기철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게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지은이마저 기철을 떠난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부모님께 크게 혼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은이는 기철에게 오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 대학 준비해야 해요라는 마지막 카톡을 보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철은 시댁에서도 쫓겨나서 고시텔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전과 기록 때문에 쉽지 않았고 빚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치킨 파티도 이제는 꿈도 꿀 수 없게 됐죠. 반면 혜진과 아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 혜진은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투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어봤지만 혜진이 아빠는 이제 우리랑 따로 살아라고 설명하니 오히려 그럼 이제 엄마가 혼자 안 울어? 라며 걱정해줬어요. 이사한 첫날 밤 아이들이 엄마 우리 축하 파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뭘 축하해? 새 집으로 이사한 거. 큰아이의 말에 작은아이도 치킨 먹자. 라며 박수를 쳤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치킨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철과 지은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 치킨 시켜 먹자. 치킨이 도착하고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와, 드디어 치킨이다. 하며 신나했어요. 혜진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철이 혼자 독차지하던 치킨을 이제는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엄마, 우리 치킨 먹어도 돼? 작은 아이가 물어보자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 치킨은 눈물 말고 웃음이랑 같이 먹는 거야. 세 가족이 함께 웃으며 치킨을 나눠 먹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은 엄마 치킨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고 혜진은 우리가 함께 먹어서 더 맛있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힘들겠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기철이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을 생각을 하니 조금은 통쾌한 기분도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이제 혜진의 치킨은 더 이상 배신과 거짓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됐습니다.